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들을 만나보는 월간 불톡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경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조입니다. 예. 자, 우리 사회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회 곳곳에서 이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계속 터져나오면서 여과 없이 터져나오면서 국민들의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는 지금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오늘 불톡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이 문제를 아주 잘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당진 영랑사 주지자 당진시 사업연합회장을 맡고 계신 상준 스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상준입니다. 예, 상준 스님은 사회 갈등을 풀 수 있는 해법을 갖고 계시다고요? 아, 그런 얘기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럼?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럼. 항상 그 상대방하고 다투는 스타일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예, 뭐 이렇게 해결점이라기보다는 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예, 초대된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사회 전반의 흐름을 짚어주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헌식입니다. 예. 문화현상에 대해서 두루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저는 생각했을 때 문화를 제대로 하면 우리나라의 갈등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문화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문화를 잘 다루면 갈등이 없어질 수 있다? 다룬다기보다는 네. 사실 이런 거죠. 영화 한 편 잘 같이 보는 그 장소, 예. 그런 기회, 이런 게 저는 갈등 해소의 단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그래요? 거죠. 우리 평론가님이 재밌다고 꼭 보세요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 라고 했다. 저는 이 영화를 이제 추천하지는 않아요. 분석을 하죠. 아, 이거를 왜 많은 분들이 같이 볼까? 왜 1000만 영화를 찍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로 이제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영화를 추천하지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추천 안 합니까? 네. 그러면은 문화평론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영화에 좀 이런 게 깃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대중문화를 다루잖아요. 네. 근데 대중문화에 대해서 예전에는 좀 부정적으로 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대중문화에 대해 주목을 했던 게 뭐냐, 원래 제가 정책학 전공이거든요. 네. 그 행정, 뭐 정책 이런 걸 연구하는 이제 전공을 했었는데 거기서 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국민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사결정자들이 모여가지고 예. 해외 사례나 이거 가야 된다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따르세요 라면서 법을 뭐 이렇게 알리고 심지어는 정책을 그냥 시행해버려요. 이거는 좀 민주주의에 좀 안 맞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어떤 걸 바라는지를 먼저 반영을 했는데,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이 담긴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제 문화현상을 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혹은 관심 있는 문화현상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이게 대중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너는 이렇게 잘된 영화만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잘 안 되는 영화를 주목을 안 해. 이러다 보니까 뭐 그건 제가 비판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감수해야 됩니다. 뭐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사회 갈등이 좀 심해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상준 스님한테 궁금한 게 유난히 화가 많아요, 요즘에. 저도 늘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올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서로 너 이렇게 항상 화가 나 있니?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평론가님이 앞에 이제 계셔가지고 아까 영화 얘기도 이렇게 했는데 그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 알죠. 아주 오래된 거기 영화.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정재영 씨가 그 마을 이장님께 이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꾸려나간다? 예, 이끌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그 이장님이 그 강원도 특유의 그 사투리로 잘 먹이면 되지 뭐. 이게 딱 한마디를 하셨죠.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건 결국 이제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럼요. 근데 우선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사회 경제 수요층인 중산층의 경제가 많이 나빠졌다라는 게 뭐 당연히 돈이 없는데 마음 편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요인이겠고. 요인이고. 그리고 이제 불교적 관점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의 기본적인 이 보편적인 가치가 많이 상실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소통과 이 대화는 점점 이제 부재시되고 있는 거죠. 아까 말했던 댓글이라는 것이 댓글이 소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통은 아니죠. 일반적인 그냥 자기 주장이고 일방적일 수도 의사 있- 표현이고. 예. 근데 이 점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그 가치가 상실되고 그다음에 자신의 욕망의 실현을 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팽창하다 보니까 그런 충돌이 이제 깊어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더 날카로워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디지털이 발전할수록 화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근데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을 그렇게 단적인 측면으로만 본다 그러면 한없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그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 예.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예.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한쪽으로만 계속 무조건 안 좋다 기자님 안 좋다 이렇게만 예. 바라보신다 그러면은 예. 끝없이 이 대치하고 대립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예, 그런 합니다. 식으로 해주세요. 제가 분노 조절이 됩니다. 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요즘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라는 거 이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이제 점점 대화가 단절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평론가님 이런 현상이 유독 심해진 원인이 있을까요? 네, 이게 뭐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확신이 강하다는 거는 사실 자기 확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자기가 반대 의견을 이제 제기를 하게 되면 이걸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대인들은 자기 안에 이제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 개념이 아니고 그 흔들리기 쉬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거꾸로 없다 보니까 자기 확신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찾게 되겠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SNS. 그런데 찾아가가지고 그런 걸 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얘기해 주는 것만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그거를 이제 편중되게 이제 강화시키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확신이 강한 것처럼 보이게 되고 단절이 되는 거죠. 사실 이 90년대 중반 이후에 디지털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정보가 수평적으로 흐르게 되다 보니까 대화도 많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대등하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그랬지만 오히려 불균형 현상이 벌어지고 끼리끼리만 모이는 현상들이 굉장히 강해진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심해졌다. 특히 요즘에는 대부분 다 스마트폰, 모바일로 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우물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너무 개개인들한테만 비판을 하지 말고 그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빅테크. 거기에 이제 함몰되는 어떤 상황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개인들한테 책임을 묻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상준수님 사찰에서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세대 간 차이, 또 지역 간 차이, 뭐 계층 간 차이 여러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하고 그리고 남녀 차이도 있고요, 나라 간 차이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서로를 믿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스님은 어떻게 보니까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커지는 이유. 존재한다라는 건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존재가 생기게 되는 이유는 이제 업에 의한 현상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업에 의한 성산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네 사람도 다 다르듯이. 많이 다르죠. 네, 똑같은 눈을 갖고 있지만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똑같은 귀를 갖고 있지만 좋아하는 소리가 다 다르듯이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차이를 차별로 이렇게 분별하고 이제 분열하려고 하는 그
저마다 이제 욕망, 욕심 때문이죠. 욕심. 욕심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니까. 결국은 근데 그 욕망과 욕심 때문에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좋게 포장하려고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욕심이라는 것을 좋게 포장하려고 해도 결국은 그 욕망과 욕심 때문에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누구나 이게 똑같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동일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마다의 차이를 좀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이런 사회적 갈등, 인식의 차이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이런 갈등이 이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근데 저희가 항상 문제를 이제 살펴보면은 뭐 수만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거고 갈등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접근을 할 거는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텐데 상준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다양한 접근 방법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접근 방법이라면 우선은 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불교적 접근 방법이어야겠죠. 서 있을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앉아서 해야 되니까. 이 대승불교적 차원으로 봤을 때 모든 존재는 이제 이미 본래 부처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 입각해서 대승불교가 전개됩니다. 그러한 보편적 진실을 바탕으로 대승불교가 이제 발전하게 되죠. 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보편적 진실과 헌법에 규정된 보편적 가치가 이제 존중돼야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불교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인 연기법의 이제 접근 방식을 또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의 존재는 그 어떤 존재도 홀로 독립된 채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의지한 채 화합에 의해서 조건지어져서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행복이 절대시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간절해지고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할 때 이런 시대적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뭐 폭삭 소가수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거기 보면 세대 간 차이, 가족 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그죠? 시대의 어떤 갈등, 불화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런 것이 갈등에서의 도움이 됐어요? 이런 콘텐츠들이? 전 됐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 폭삭수가사다 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오가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럼 1960년대에 보고 코드다 그러면 그 시기를 거쳐왔던 분들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20대들이 더 열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현재의 젊은 세대들은 부모 세대보다도 더 가난하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불행하다. 뭐 헬조선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젠더 갈등 관점에서 봤을 때 의미 있었던 것이 남성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래요? 박보검 씨 때문에 이 드라마를 너무 잘 봤거든요. 왜냐면 박보검 씨가 그 한 여자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나와요. 수뇌부. 근데 다른 컨텐츠에서는 요즘 남자들이 바람 피고 뭐 엉뚱한 짓 하고 심지어는 아버지로서 가부장제에서 폭력 행사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자녀에 대해서도 끝까지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나왔다 보니까 남성들 되게 드라마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를 굉장히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 콘텐츠가 잘 만들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좀 공감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대화가 잘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사실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중요한 기여를 했어요. 오징어 게임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456억
두고 경쟁 벌인다. 그래서 다 돈에 이제 집중을 하는데 다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돈 얘기는 이제 생각이 안 들고 심지어는 성균이라는 인물이 456억 원을 자기가 쓰는 게 아니고 그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쓰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거든요. 그래서 각자 도생해가지고 돈 놓고 경쟁을 벌이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오영수 씨가 얘기했죠. 모두 다 죽는다고. 결국에는 같이 공동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합의를 해야 문제 해결되는 게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준 주제의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서양에서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인식은 생존 게임이라고 하면 각자 도생해가지고 1등을 하는 건데 이 드라마는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글로벌 탑 1위를 찍은 거거든요. 이런 점들이 결국 문화 콘텐츠나 문화예술에 대해서 왜 주목해야 되느냐라는 점에서 저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치가 문제라는 얘기가 있어요. 모든 게 정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 끝났습니다만 정치 성향에 따르면 서로 밥도 안 먹고 얼굴도 안 본다. 그리고 예전에 여야 정치인들은 막 싸우고 나서 끝나면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사우나 같이 가고 막 이랬거든요. 요즘은 그런 것도 없다고 해요. 그 얘기는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행동도 극단적으로 막 치닫고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추석이나 설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 얘기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정치가 굉장히 민감한 그런 화제가 되는. 사실은 저는 정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치적이다라는 말은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정치에 대해서 이제 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치는 다른 사람이 따로 하는 것이다 하고 예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국민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적절한데 중요한 거는 그 정치를 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팬덤 정치를 하다 보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한 팬 중심의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격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팬 문화하고 정치 문화하고 그래서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스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스타의 모든 거를 다 합리화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치도 어떤 특정 정치인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하다 보니까 당신이 내가 지지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 그러면 거기 이제 격분을 해가지고 격분하죠. 결국엔 사랑이 너무 지나쳐도 이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원래 마니아라고 하잖아요. 원래 마니아가 마니아틱하다고 그래서 이 제정신이 아닌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치도 좀 건전하게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제 팬 정치로 너무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럴수록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착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진보다 보수다 하는 그런 성향의 갈등은 역사적으로부터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 요즘은 굉장히 더 특히 극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은 이제 혐오 정치라고 하는 말까지 나왔어요. 근데 양극단에서 서로 혐오 정치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그러면 상준스님 혐오 정치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참 출가자를 불러다가 정치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사회 전반의 작동 시스템인 이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인지라 이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따지고 놓고 본다면 아까 우리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국 또 욕망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해야 된다라는 그 욕망 때문에 결국 그 욕심 때문에 그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런 혐오 정치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는 하나의 국가나 단체를 운영하는 하나의 이제 방법인 거죠. 이 국가를 운영하는 이 방법으로서의 정치는 그 목적이 이제 국민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도구화되고 방법화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은 어떠한 그 목적을 바르게 설정해 놓고 그것이 방법론적으로 돼야지 아까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뭐랄까 대중의 중심이 되고자 자기가 스타가 되고자 하는 정치는 당연히 이제 지양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국민의 이 이익과 안락을 위한 그 공익성에 그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도 서로 이렇게 조금은 소통할 줄 알아야 되고 정치라고 한다면은 물론 그 목적이 상실된 정치는 또 투쟁해서 이렇게 쟁취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은 결국 아무리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들 또한 대한민국의 이제 그럼요. 국민임을 이제 알고 소통하려고 하고 포용하려고 해야 되는 그런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다 옳은 말씀이시고요. 근데 제 주변의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정치를 막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주위에서. 그랬더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다 정치다. 왜 정치인만 정치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공기 같은 거다. 정치를 비판하기 앞서서 그거부터 잘 이해해라. 이렇게 저한테 뭐라 그러던데요. 네, 저도 정치에 대한 정의가 굳이 국가 운영만 정치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사회적 동물은 어찌됐건 간에 자기의 속내를 다, 욕망을 다 표출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사회적 규칙이나 뭐 이제 그런 것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정치 아니겠습니까? 신도 정치를 하고 있군요. 그래서 사찰에서 그것도 다 정치. 네, 정치라는 게 저는 요 근래에 들어서 그게 나쁜 의미로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이 언급하는 것 같은데 정치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 사회 전반적인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아까 말했던 사회적 갈등이 돋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다 정치의 일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런 정치 갈등이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최근에 보면은 뭐 미국이나 터키 또 세르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정치 말씀하셨는데 정치가 나쁘냐 그러냐라는 것이 너무 이제 고차원인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한 가정에서 의사 결정을 한다. 그러면 의사결정을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 정치거든요. 왜냐면 그 가족을 위해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의사결정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민주사회니까 그러면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누구를 뽑을 거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어떤 정치 기구를 가질 것인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계적으로 이제 반정부 시위가 많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결국 주객이 전도됐기 때문이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이제 역할을 해야 될 정치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국민들을 이제 이용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수단화 시키니까 우리는 그런 이제 정치 권력 혹은 정부 형태를 원하지 않아. 민생을 위해서 내줘라고 해서 이제 해외에서도 비판을 하는 거고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는 알 수가 없으니 뭐 지지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뭐 투르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치를 하는데 민생은 뭐 물가가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가 문제이지 그 정치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우리는 생활 정치라고 그래가지고 언제 어디서라도 정치에 대해서 논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혐오하거나 아니면 대등한 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막말하고 욕설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스님에게 또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제 들어오십시오. 들어와. 사실은 저도 학교 다닐 때 제가 특목고를 나왔는데요. 거기 1등부터 100등까지 다 적어놓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시대 80년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이제 경쟁, 그다음에 상대방을 이겨야 내가 올라간다. 이런 분위기가 점점 이 고도화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됐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이렇게 분노와 화를 표출하는 빈도가 높아지지 않았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스님은 혹시 동의하십니까? 뭐 결국 자꾸만 이게 원론적인 말씀만 드려서 이게 죄송한데 이게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에는 다 의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의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개인의 욕심이 다 가미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 모든 이 갈등은 저마다 이제 욕망과 욕심이 표현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그 저마다 뭐 개인이든 개인과 개인이든 뭐 집단과 집단이든 간에 서로 원하는 것이 이제 달라서 갈등을 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의 이제 해결 방법으로 전쟁이나 폭력이 그런 것들로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 어떤 전쟁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령 자국을 위하는 것이고 개인을 위하는 것이든 간에 전쟁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만 자국을 위한다라고 하는 아니면 개인 집단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폭력이 정당화됐을 때는 그 끝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죠.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결국은 공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불교에서는 이제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드라 신이 사용하는 도구인데 그 그물 코마다 이렇게 구슬이 달려 있죠. 근데 서로 그 반짝반짝 빛나는 구슬들이 서로 이렇게 빛을 장애 없이 이렇게 부딪힘 없이 서로 이렇게 반조해 가면서 더 화려하게 빛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은 지금 인드라만 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든 이게 뭐 한 나라의 자그마한 일이 이제는 그 부분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곳에 영향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의도를 갖고 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그 욕심, 욕망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필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과 욕망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불교가 필요가 없어지죠. 불교는 그 욕심과 욕망을 제거하고자 하는 거죠. 탐진치 삼독심. 물론 저기 모든 사람이 다 불교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개인의 중생으로서 존재하는 한 욕심과 욕망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닫느냐. 그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합리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례로 이제 뭐 저쪽 9.11 테러 같이 이제 공격을 했다고 미국에서 당연히 공격한다. 그 당연성이라는 것이 조금은 우리 사회에 합리화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가장 문제는 서로에 대한 정확한 팩트나 아니면 이해가 없이 거기에 자기의 욕심과 욕망까지 가담을 시켜서 공격이 나가는 거죠. 그게 가장 문제라고 봐요. 상대가 잘못한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잘못이다. 그거를 자기가 인정을 안 하더라도 왜 인정 안 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면은 서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중에는 감정이에요. 정말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한 거는 어디로 가고 네가 그렇게 했잖아. 네가 말을 그렇게 했잖아. 여기서 감정의 문제에 싸우니까 중재자가 필요해요. 근데 그 중재자는 정치에 몸담고 있는 양쪽 입장에서 하려면 힘들잖아요. 왜? 서로의 주장과 욕망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중재자는 저희 종교자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종교자가 중재를 해서 니네가 싸우는 원인이 무엇인지 서로에 대한 그런 배려와 이해와 소통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의 욕심과 욕망을 조금 수그러뜨려라. 수그러뜨리고 우리가 공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이게 저희가 종교자가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아까 평론가님께서도 네. 말씀하셨듯이 국민을 위한 게 뭔지를 하면은 그렇게 막 서로 싸울 일은 없어요. 다만 의견 주장이 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 내 욕심, 우리 당이 이겨야 돼, 아니면 네. 우리 의견이 개진돼야 돼.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우리 당을 위한 정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좀 커지는 예. 거죠. 21대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사회, 특히 정치권은 여전히 이제 팽팽한 대치 정국을 이어갈 것이다. 뭐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정부와 정치인들이 이 갈등 해소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그렇다면 우리 영조스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제 우리 뭐 조계종이나 이 또 다른 종교의 아주 그 어르신 지도자들을 초대해가지고 새 대통령이 좀 조언을 듣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그죠? 이전에 그 이전에 그 이전에 그 이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서로 안 될 때 그 의견이 소통이 불통이 되고 서로 만나려고도 안 할 때 종교가 투입이 돼야지. 네. 첫 번째는 저희들이 개입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서로가 같이 해서 정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예. 이제 종교인이나 이제 그렇죠. 종교계의 수장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조언을 듣는 그런 게 이제 마련이 돼야겠죠.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은 의례적으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럼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뭐 얘기할 게 없죠. 왜냐하면 어떤 공론화된 어떤 의제들이 없기 때문에. 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정치권에서조차 리더들이 하지 못할 때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수비를 하면서 하나의 기준을 마련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아까 이제 화, 분노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분노가 가득 찼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민주사회에서는 그 화가 나면은 화를 표출하는 것도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전처럼 너 왜 화를 내? 화를 내면 아직 수련이 덜 됐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분별이 좀 필요한 거죠. 아, 저 사람이 화를 내는 거는 왜 내는 건지. 그거를 좀 따져보고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으면은 그 화를 내게 만드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당연히 리더들을 선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화가 나게 되는 이 국민들의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지 않는 것,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 새로운 정부가 좀 먼저 면밀하게 보고 힘이 안 될 때는 불교에 와서 도움도 구하고 또 어려울 때는 중재도 하고 이러면서 좀 상생의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상준 스님은 뭐 조계종에 또 소임도 여러 가지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옛날에 화쟁위원회도 오래전부터 있었고 대중공사도 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원흉 회통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조계종도 그렇고 불교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바탕으로 해서 뭐 원흉 화합을 꾀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이 정치인들도 필요하고 또 불교계가 또 그런 역할을 같이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이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다.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은 불교 이게 자꾸만 이게 원론적인. 예. 근데 제가 입장인지라 예. 제가 원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항상 원론적인. 해결점을 제시하는 해결점을 듣고자 저를 이 자리에 앉힌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이제 이 불교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비심에 근간한 이제 포용으로 그런 갈등을 악순환의 반복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뭐 자비하면 그냥 이게 포용한다, 그냥 이렇게 좋게 뭐 그냥 불쌍한 사람 이렇게 뭐 걷어들인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비는 결국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라고는 자타불이의 마음으로 존재를 위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선출된 이 대통령님께서도 반대편의 사람들을
포용하고 섭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 또한 대통령으로서 보여야 될 국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화가 폭력으로 번져서는 안 되겠죠. 그 전에 미리 대통령으로서는 소통과 타협으로서 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중산층의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좋은 안목으로 좋은 이제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제 경제에 좋은 정책을 잘 수립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제 민주사회의 이제 결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작동되는데 이 아무리 다수결의 이제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다수만의 이익이 정당화되는 사회는 좀 건강한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소수도 외면받지 않는 그런 다양한 좀 넓은 크게 보고 자세하게 살피는 대간세찰의 그런 마음가짐으로써 이런 갈등을 좀 완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 불교는 호국불교라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라든지 뭐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럴 때 나섰지 않습니까? 의승군도 있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서로 그 힘들고 갈라져 있을 때 또 불교가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저작거리나 이런 곳에서 설법을 하고 그죠? 그런 또 그 문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혼란스러울 때 너도 옳고 나도 옳다. 하지만 또 다르다 서로. 그러니까 그 다른 것은 우리 합쳐가지고 더 큰 오름을 향해서 나가자. 이게 불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예, 그렇죠. 이게 불교는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제 불교는 사회 활동에 이제 좀 비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불교의 이제 대사회적 역할이라고 한다면 뭐 과거에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임진왜란에 발발했던 승병이 있겠고, 네.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 때 독립을 위한 불교계 이제 활동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근데 불교가 그런 활동, 사회적 활동을 했던 것이 그 조선만을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대한제국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 정의하는 중생이 꼭 조선인만 중생은 아니고 대한제국의 시민만이 중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고통받는 중생은 구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반대편에서 옳지 못한 부당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악업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지, 이것이 자국만을 위한, 우리나라만을 위한 그것이 사회적 활동으로 된다면 그것 또한 언젠가는 분명히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목적은 언젠가는 분열되고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불톡 순서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혼란한 사회일수록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상대의 사고와 가치관을 100% 이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50%는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주셨는데, 자, 김원식 평론가께서는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두 스님만 있으면 된다 아까 그러셨는데 정말입니까? 스님만은 아닙니다. 아, 스님만 이외에도 뭐 굉장히 좋은 스님들 어떤 많으시죠. 마음가짐이 필요합니까? 다른 분들은 그럼 스님 빼고. 근데 저는 뭐 항상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부메랑 효과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상대방을 혐오하면 그 혐오가 상대방도 저한테 혐오로 오는 거고, 그리고 분노를 함부로 또 근거 없이 했을 때는 또 그 분노가 다시 또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지금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훨씬 더 빨라졌어요, 주기가. 그렇기 때문에 주는 대로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이 줬던 것이 자기한테 부정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상준 스님 얘기는 오늘 제가 쭉 들어보니까 상준 스님은 상대 중도의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러면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제가불자라든지 전체 구성원들에게
좀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이런 걸 꼭 좀 지켰으면 좋겠다. 실천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이게 원인과 결과가 명백하다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 어떤 원인도 무조건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 마음으로 뭐랄까 그 욕망이 배제된 그 자비심에 발현된 그 좋은 의도로서 일으킨 원인은 좋은 즐거운 결과를 낳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욕망을 실현하고자 일으켰던 의도는 괴로운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죠. 인과법은 자연법입니다. 명확한 것이거든요. 아까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메랑 효과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남들도 원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들도 싫어합니다. 이런 황금률의 법칙, 그런 자연법과 황금률의 법칙이 우리 사회에 좀 더 다시금 이 가치가 이제 좀 부각되고 그 가치가 이 사람들한테 널리 더 뭐랄까 다시금 보편화됐을 때 이런 사회적 갈등이나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결국은 그 공감이라는 것은 그 자비의 사회적 다른 표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서 남을 이해하고 나를 다스리는 마음이 갈등을 줄여나가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가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불톡에서 꾸준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함께 살아가는 사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눠주신 충남 당진시 사암연합회 회장 상준 스님, 그리고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 그리고 영조 스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불톡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